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오늘의 심층 분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함께 들여다볼 자료는요. 제조업 기반 대한민국 산업의 체제 전환이라는 제목의 강의록 일부입니다. 날짜를 보니까 2026년 1월 4일자로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이 자료 혹시 일반적인 경제 전망 보고서 같은 걸 기대하셨다면 조금 놀라실 수도 있어요. 아, 그렇죠. 첫 장부터 일과 노동의 진짜 의미가 뭐냐, 뭐 한국 기업의 사명은 무엇이냐, 이런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경제 자료라기보다는 거의 철학서에 가까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오늘 목표도 조금 다릅니다. 이 자료가 제시하는 게 굉장히 대담하고 어쩌면 좀 낯설기까지 한 제안들인데 이걸 하나씩 뜯어보면서요. 우리 산업과 사회, 그리고 우리 각자의 일에 대해서 한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 자료에서 가장 먼저 제 눈길을 사로잡았던 주장이 그 생산 현장을 일터가 아니라 학교로 봐야 한다는 거였어요. 아, 네네. 단순히 돈 벌려고 노동력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을 성장시키는 교육의 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모든 구성원을 각 분야의 아주 섬세한 연구원으로 키워내야 한다. 이런 개념으로까지 확장이 돼요. 연구원이요. 네. 단순히 손재주가 좋은 기능공, 이걸 넘어서 자기 일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가진 전문가로 성장시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현재의 명인, 명장 제도를 아주 비판적으로 보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보통 우리가 명인이나 명장이라고 하면 수십 년간 한움을 판 장인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에서는 이분들이 존경받는 장인이 아니라 장사치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을 해요. 네, 표현이 굉장히 세죠. 철학이 없다는 이유를 드는데, 아니 평생 기술을 연마한 분들한테 장사치라니. 이건 너무 심한 표현 아닌가요? 듣기에 따라서는 충분히 그렇게 느끼실 수 있죠. 여기서 말하는 철학이 뭔지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의 논리는 이거예요. 진정한 명인이란 기술의 정점에 오른 사람, 즉 도인의 경지에 이른 사람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인이요? 갑자기 분위기가 약간 무협지처럼 되는데요. 그게 무슨 뜻이죠? 하하,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도인은요, 단순히 기술만 뛰어난 게 아니라 자신의 일을 통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사람들을 이끌어주는 깊은 사상과 원칙을 갖춘 인물, 이걸 의미해요. 아, 예를 들어서 최고의 칼을 만드는 장인이라면 이 칼이 어떻게 사용되어야 세상에 이로울까, 여기까지 고민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지금의 명인 명장 제도는 그런 철학적 깊이에 대한 검증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기술적 숙련도나 경력만 보고 칭호를 남발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학이 빠진 기술은 결국 돈벌이 수단, 즉 장사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논리군요. 그래서 장사치라는 그런 과격한 표현까지 쓴 거고요. 정확합니다. 이건 기술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한 문제제기인 거죠. 그래서 이 자료는 심지어 명인 명장을 선정할 때 그 사람의 철학을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까지 주장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명인이다 라고 했을 때 국민들이 정말로 존경심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모든 노동자가 연구원이고 일이 성장의 도구라면 지금 가장 큰 화두인 자동화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고 결국 인간이 성장할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자료는 노동자를 로봇으로 대체하려는 생각을 멍청한 생각이라고 그냥 잘라 말하더라고요. 네, 아주 단호하죠.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굉장히 현실적인 진단이에요.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공상과학 영화처럼 로봇 세상으로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단계적으로 변할 것이다. 네, 기술 도입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럼 그렇죠. 기술 발전이라는 게 늘 점진적이었으니까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근본적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이 자료의 핵심 사상을 보여주는데요. 인간은 일을 통해 성장하고 발전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일 자체가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지구촌은 물건 만드는 공장이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동네라는 표현이 등장해요. 이 문장 하나에 모든 게 담겨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 사람을 키우는 동네. 그러니까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해서 비용을 줄이고 효율을 높이자는 그 생각 자체가 세상을 물건 만드는 공장으로 보는 관점에서 나왔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자료는 이런 관점의 차이를 지혜와 계산이라는 두 단어로 구분해요.
지혜와 계산이요? 네. 인건비를 줄이려고 로봇을 도입하는 건 단기적인 계산에 불과하다는 거죠. 지혜로운 관점이라면 어떻게 하면 로봇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 구성원들을 더 성장시키고 더 창의적인 일을 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키운다는 이 개념이 한국 기업의 근로돌 역할로까지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자료에서는 한국 기업이 단순히 물건을 파는 회사가 아니라 국제사회의 백성들을 이끄는 기업이 되어야 한다고, 와, 정말 거대한 사명을 부여해요. 맞아요. 그러면서 현재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 겪는 여러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바로 이 잘못된 해외 진출 방식에서 찾고 있어요. 잘못된 방식이요? 네.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고 세계인을 이끌어주려는 지혜로운 접근 대신에 그저 돈을 벌려는 계산적인 접근을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지에서 존경받지 못하고 결국 한계에 부딪힌다는 진단입니다. 여기서 정말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한국인을 천손, 즉 하늘의 자손이라고 칭하면서 동벌이를 넘어서 인류를 이끌어야 할 사명이 있다고까지 주장하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좀 국수조의적으로 들릴 위험도 있지 않나 싶었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죠. 하지만 이 자료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어떤 민족적 우월성을 주장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책무와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에 가깝습니다. 아, 상징적인 표현이다. 네, 너희가 하늘의 자손이라면 어찌 눈앞에 이익만 좇는 장사치처럼 행동할 수 있느냐? 더 높은 차원에서 인류 전체를 위해 무엇을 할 건지 고민해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자기 성찰을 촉구하는 장치인 셈이죠. 아, 일종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같은 개념을 민족적 정체성에 빗대어 설명한 거군요. 천손이기 때문에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로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진출할 때부터 우리가 이 나라 사람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성장시켜서 함께 발전할 것인가, 이 자세로 나아갔어야 했다고 강하게 지적합니다. 그런 정신적인 리더십이 없었기 때문에 기업들이 방향을 잘못 잡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비판하는 거고요. 결국 기업의 성공 기준을 완전히 뒤집자는 이야기네요.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얼마나 존경받느냐가 성공의 척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니까요. 네, 당신들이 존경을 받을 때 성공을 한 거라 기업은 이 문장이 아주 직접적으로 나오죠. 맞아요. 그 문장이 아주 와닿더라고요. 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어기고 개인이나 조직의 사리사욕만 채우는 리더들에게는 거의 저주에 가까운 강력한 경고를 날립니다. 바로 그 천벌에 대한 언급이죠. 그 벌을 안 받을 것 같으냐? 그걸 보고 천벌이라 그래. 지금부터 내려와. 이제. 이 구절은 어조가 너무 강해서 읽으면서 좀 섬뜩하기까지 했어요. 이건 지도자의 사회적 책임을 정말 극한까지 강조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더 한 사람의 잘못된 계산이 공동체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고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원망이 결국 하늘에 닿아서 벌을 받게 된다는 일종의 인과응보적 세계관이 아주 짙게 깔려 있는 거죠. 이렇게 거시적이고 철학적인 이야기를 막 하다가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뜬금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제시해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맞아요. 전 국민이 서로를 연구원이라고 부르는 운동을 시작하자고요. 네, 저도 처음 읽었을 때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 하나였어요. 예를 들어 김철수 씨라고 부르는 대신 김철수 연구원님이라고 부르자는 거죠. 네. 그러면서 내가 무슨 연구원이야, 박사학위도 없는데 하는 생각은 버리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자료의 관점에서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과 일의 영역을 탐구하는 박사이자 연구원이니까요. 솔직히 좀 민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식당에 가서 사장님 대신 사장연구원님 주문할게요 하기는 좀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자료에서도 민망해하지 말고라는 구절이 나오는 걸 보면 이런 반응을 다 예상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호칭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단순히 기분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사회 전체의 의식 수준을 바꾸는 거대한 프로젝트의 첫걸음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아, 언어가 사고를 규정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를 부르는 방식이 결국 서로를 대하는 태도와 인식을 결정한다는 그런 믿음이 깔려 있어요. 아, 호칭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정체성과 관계 설정이 달라질 수 있다. 내가 하는 일이 단순 노동이 아니라 연구가 되고 나는 그저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 분야의 전문가인 연구원이 되는 거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서로를 연구원으로 불러주는 행위 자체가 나는 당신이 당신의 분야를 깊이 탐구하는 전문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이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서로에게 좋은 기운을 주고받는 아주 중요한 실천인 셈이죠. 서로가 힘을 주라니까 좀 이래 민망해하지 말고 이 사람 믿고 한번 해봐 라고 거의 맹력하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기운을 주고받는다는 표현이 재미있네요. 말이 씨가 된다는 우리 속담처럼 긍정적인 호칭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순환시킬 수 있다는 믿음이군요. 네. 그래서 명함부터 당장 연구원으로 바꾸고 가족들끼리도 아버지 연구원님, 우리 딸 연구원처럼 불러주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이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사회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다는 대담한 발상인 거죠. 네. 오늘 함께 파헤쳐본 이 자료, 대한민국 산업의 체제 전환이라는 거창한 제목을 달고 있지만 그 내용은 경제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철학적이고 정신적인 성장에 대한 촉구였습니다. 네, 일이란 개인 성장의 도구이고 기업의 목표는 이윤이 아닌 존경이며 우리 모두는 각자의 분야를 탐구하는 연구원이라는 하나의 완성된 비전을 제시했네요. 맞습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을 개인과 국가, 나아가 인류 전체의 영적 성숙화정으로까지 재해석한 점이 굉장히 독특하고 인상 깊었어요. 효율성이나 생산성 같은 기존의 잣대가 아니라 성장, 존경, 지혜 같은 가치를 중심에 놓았다는 점에서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일을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서 어떤 의미와 목적으로 채울 수 있을지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자료였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보며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는 우리 모두에게 연구원이라는 호칭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력과 당신이 추구하는 더 높은 목적을 담아서 스스로와 동료들에게 새로운 호칭을 붙여준다면 그것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작은 호칭의 변화가 당신의 일과 관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